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것이 풍년이 들면 의사들 입술이 파랗게 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풍년이 들면 이걸 많이 먹게 되고 건강이 좋아져서 병원 갈 일이 줄어든다는 의미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의 여왕, 명절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이것은 사과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작곡 세트 5076번을 포함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4874번을 포함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돌풍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하면서 남부지역에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 피해를 입었던 포항시 전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태풍 소식이 있었는데 태풍이 지나면 맑고 화창한 날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그런데도 피해 지역 주민들 마음의 먹구름은 쉽게 거치질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농업 이야기에서 살펴봅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경남, 경북, 전북 등에 시간당 100mm 가까운 많은 양의 비를 뿌렸는데 그때 피해가 어느 정도였었죠? 예,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안타까운데요. 아무래도 네. 수도권에 발생한 것이 아니면 관심이 좀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 주택 침수 그리고 농작물이 침수되고요. 그리고 벼가 쓰러지는 그런 도복 등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파악한 바로는 경북 포항시를 뿐만 아니라 지금 청송군, 경남 통영시 그리고 울산 등지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피해가 좀 광범위하게 발생을 했는데요. 심각한 피해를 본 이 포항시 죽장면 지역에 원래는 먼저 이렇게 특별재난 지역이 요 지역에만 한정돼서 하려다 보니까 의외로 너무 피해가 좀 광범위해서 포항시 전체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좀 재빠르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은 좀 한시름 놓은 그런 상태라고는 하는데요. 이 국비로 최대 80%까지 그 피해 복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자체에서는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럼 복구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포항 시민들과 그리고 공무원들 모두 다 동원이 돼서 그리고 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포항 외에도 지금 피해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북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과일 주산지입니다. 특히 이제 가을 수확을 앞둔 상황에서 사과 피해가 굉장히 큰데요. 이게 또 그냥 빗물이 아니라 산에서 토사와 함께 이렇게 흙탕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사과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또 병해충 피해와 그리고 생육 장애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과수 농가에 굉장히 큰 피해가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황금 들판으로 넘쳐나야 되는데 벼가 이렇게 도복돼서 쓰러져 버리게 되면은 그 안쪽에서 썩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지금 농촌 곳곳에 있고 또 가축들 피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농기계에 대한 피해도 크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피해를 복구하느냐고 농어촌에서는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이 수해 피해까지도 복구하느냐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할 일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포항시는 선포가 된 건데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집니까?
일단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지자체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빠른 복구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피해 주민들에게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지방세, 그리고 유예나 감면 등을 할 수가 있고, 건강보험료나 어떤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 등이 감면되는 그 일종의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피해 보상이 이렇게 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입니다. 당장 나갈 돈을 좀 미뤄주거나 감면해주는 그런 얘기군요. 네. 예. 특별재난지역에서 왜 우리는 빠졌을까 이렇게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항시 전체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피해가 가장 큰 죽장면만 지정을 하려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정을 하다 보면은 바로 인근에 이렇게 생활권은 겹치는데 죽장면이 아닌 그 피해 주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때 늘 이 문제가 불거지거든요. 주택이 침수가 되면 200만 원, 또 이제 반파가 되면 800만 원, 전체가 파괴가 되면 1,600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걸로 제대로 이렇게 집을 복구할 수 있을까 해서 늘 충분하지 않은 보상금 때문에 아쉬움도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난해 구례 지역에 큰 수해가 있었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상처가 깊게 남아 있다고요? 네, 명절 전에 이렇게 발생을 해서 굉장히 그 주민들한테 큰 그 쓸쓸함과 그리고 고통을 줬는데요. 네. 지난해 8월 그 7일에서 8일에 섬진강 일대에 무려 400에서 5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무너지거나 막 강물이 넘치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는데요. 구례나 곡성, 남원 그리고 경남 하동까지 이 하류 지역에 2,147가구 전체 4,382명의 그 주민들이 약 1,635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례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물이 밀려올 때 이렇게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막 유리창이 터지고 또 기르던 가축들이 떠내려가는데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는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어서 몸만 겨우 빠져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높은 건물들이 있어서 대피를 좀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위압감을 이제 느끼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게 섬진강 지역에 굉장히 땅도 비옥하고 또 축산, 과수, 농업이 굉장히 발전한 지역이거든요. 농경지가 침수된 것은 물론 뭐 주택하고 축사마저 모두 물에 잠기게 되면서 주민들의 그 피해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농지가 그냥 침수가 된 것이 아니라 유기 양분까지 같이 빠져나가고 또 그 축사에 있었던 분뇨까지 같이 떠오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수의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여러 가지로 좀 큰 고통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피해 보상은 완료가 된 겁니까? 이게 피해 보상이 아직까지도 계속 좀 논란인데요. 수해 원인이 인재이냐 혹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천재이냐 이런 명확한 그 한계를 구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간 발표에서 이 정부와 한수원이 여러 가지의 복합적 원인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은 아주 명확하게 이 섬진강 댐의 그 관리 도시로 딱 찍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보상에는 반드시 책임 문제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책임을 전적으로 이제 지려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지금 계속 드러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지난 7개월 동안 진행된 피해 조사를 보다 보면은 이 피해 주민들은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일이 없다. 제대로 우리의 이야기를 그동안 주민들이 청와대도 올라오고 국회 앞에도 올라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논과 밭 그리고 가축까지 소실이 되어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1년이 지나도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절 앞두고 훨씬 더 좀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그때 댐에서 방류를 좀 조절해서 한 번에 이렇게 좀 수위가 올라가지 않게 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예, 전북도 의회 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날이 8월 8일인데요. 이미 그 전에 호우주의보가 있었고, 이제 섬진강 하류 쪽에 위치해 있는 섬진강댐 앞에 있는 그 상류 지역, 그리고 중류 지역에 있는 물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계속 조금씩 방류를 더 늘려서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이 막상 8일과 9일이 돼서야 갑자기 이렇게 좀 위험 수위에 다다르니까 너무 한꺼번에 방류를 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댐 관리의 어떤 부실 문제 아니냐. 그래서 농민들은 섬진과 하류 지역의 수해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댐 관리의 잘못이 원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해 원인 조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섬진강 유형 홍수 피해는 댐 운영 체제 미비 그리고 하천 관리 부족 그리고 법 제도 한계 등 이런 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그 중간 발표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많은 원인을 지적을 해놓으면 피해 보상 산정을 할 때 이 책임을 누가 명확하게 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아니, 빨리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그걸 좀 따져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그게 쉽진 않은 모양이네요. 예. 네네. 이런 얘기는 이제 늘 하게 되니까 더 속상한데, 비는 또 오고 태풍은 오는데, 지금, 저수지 안전관리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게 용도가 이제 폐기된 저수지를 어떻게 좀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하느냐. 이게 수해 때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살펴야겠네요. 예, 섬진강댐 피해 주민들이 이것을 인재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농업용 저수지가 있습니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가 준공한 지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저수지가 무려 1만 4천 개가 넘는데요. 전체의 81.2%가 이 50년 이상 된 굉장히 노후 저수지입니다. 작년에 이천 지역에서도 한번 둑이 터지고 저수지가 넘쳐서 이천시 율면 일대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특히 한편 용도 폐지된 농업용 저수지는 이 붕괴 시 인명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안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안전 점검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등의 관리가 필요한데 이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립 근거를 지금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너미, 즉 물이 초과하게 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굉장히 위험하게 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불안전 원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불안전 원료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제방이 무너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계속 정밀안전 진단을 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도 별다른 이제 검토나 조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10,000개가 넘는데 위험한 것부터 차례로 빨리 시작을 해도 꽤 걸릴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부분도 챙겨야겠습니다. 보험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재난 상황 대비해서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어떤 게 있죠? 네, 기후위기 때문에 이런 큰 비나 이런 분들 너무나 자주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나마 좀 사람의 힘 혹은 제도의 힘으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게 보험일 겁니다. 그중에서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것이 있고요. 그리고 폭우에 의한 어떤 침수 등의 피해를 보상받는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그리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NH농협 손해보험이 판매 운영을 중이고 국가가 보조를 하는 그 정책보험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이 된 보험이고요. 그 나머지 보험도 약간 이런 방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의무 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입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가 많거나 혹은 이제 농사의 규모가 크거나 어느 정도 이제 그 보험금을 납입할 수 있는 농민들만 이렇게 네. 좀 가입을 하게 돼서 좀 늘 문제가 돼서 사회 보험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의무 보험화 시켜야지만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농사 규모가 적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보험인데 오히려 이런 농민들이 더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역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또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은 피해 사정, 그러니까 손해사정을 했을 때 이 피해자와 그리고 이 피해를 산정하는 방식들의 굉장히 큰 의견차 때문에 지역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을 해서 100m짜리 비닐하우스가 통째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험인 경우에는 찢어진 부위에 약 10m 정도만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과 충돌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농민들이 이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어떤 그 개혁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화 혹은 이제 국가보험으로 전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힘든 상황에서 꼭 도움이 되라고 만든 제도라면 정말 모두가 가입하고 싶어지게끔 만들어야겠죠. 예. 네네. 아유, 정말 실질적인 배상을 통해서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 이걸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참, 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고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신속한 그 재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 도시산업 부분에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하지만 피해는 농어촌 피해로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 비민들에게 집중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 이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 일상 곳곳에서 영향을 미칠 텐데 다만 지금 농촌이 먼저 겪고 있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모두가 다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코로나 상황까지 거쳐 있어서 이중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관련한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조속한 그 보상이 추석 전에 좀 빨리 이루어져야지 그나마 명절에 조금 더 그 무난하게 좀 이 명절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네. 농업 이야기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비가 그치고 나니까 이제 좀 상쾌해지면서 더 평소보다 더 걷고 싶은 그런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네, 그 코로나로 분위기를 낼 수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마을을 떠올리기도 하실 텐데요. 그리운 여러 풍경이 있지만은 마을 앞을 흐르는 작은 개울이나 큰 개천에서 아니 더 큰 강가에서 친구들과 물장구도 치고 고기도 잡던 추억이 그리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노래 향수 가사인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를 조용히 부르기도 하실 텐데요. 네. 고향 같은 느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름만으로도 정겨운 서울 양천구 오목구 아래에 있는 실개천 생태공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은 참 대도시잖아요. 개천 보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실개천 생태공원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개천 생태공원은 안양천 하류 정비 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곳인데요. 이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금천구 기아대교에서 강서구 염창동에 이르는 안양천 하류 14.4km 구간을 상습 침수 지역에서 친환경 자연 하천으로 탈바꿈 시킨 것인데요. 그 양천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구간에서 처음으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곳 실개천은 자연 하천이 아니라 지하수를 이용하는 인공 하천으로 길이는 264m이고 산책로는 564m인데요. 보행 약자분들도 편하게 산책을 하실 수 있도록 경사로가 없고요. 산책로를 따라 팽나무, 느릅나무, 물풀의나무, 수쿠령 등을 심었고요. 그 주변의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들을 심어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1km가 안 되네요. 예. 좀 오래 걸으려는 분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겠네요.
괜찮습니다. 실개천 생태공원 바로 앞에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양천은 한강의 제1지리로 경기도 의왕시 지지대 고개에서 발원하여 안양, 광명, 서울을 거쳐 한강에 유입되는 도시형 하천으로 서울 둘레길 6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걸으시려면 어디든 연결되어 있으니 안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예, 그래서 안양천 생태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안양천 생태 이야기관 자료에 따르면요. 안양천은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며 여울과 소가 형성되어 잠자리와 개구리, 물고기가 논일고 하얀 모래밭에서 어린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멱을 감던 정다운 하천이었으나 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생활 하수 및 공장 폐수 등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안양천은 서서히 병들어 80년대에는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하천으로 변화했다. 다행히 안양천을 살리자는 인식이 점점 실천으로 이어졌고 단발적인 노력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안양천의 물고기와 새와 곤충 등 생명이 돌아오기 시작해 현재 안양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야, 진짜 큰 위기가 있었는데 예.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났네요. 네. 자, 이곳에서는 어떤 나무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안양천을 걷다 보면은 안양천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이나 안내판이 있는데요. 냉이, 별꽃, 괭이사초, 미나리, 엽기, 달맞이꽃, 벌개미치, 고마리, 며느리 배꼽, 한련초, 방동산이 갈대, 억새 등의 식물이 있다고 적혀 있어 관심을 갖고 잠시 걷다 하천을 보니까 고향의 하천과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나 개천 등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골의 하천은 마른 땅을 지나 습지 지역인 젖은 땅에 가득 자라고 있는 풀들을 헤치고 들어가는 곳인데 네. 도시의 하천은 호안이라고 해서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인공 콘크리트 공작물에 둘러싸여서 느낌이 사뭇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 들어가는 하천이 아니라 보는 하천이 되었는데요. 그것 주위를 다시 보니 요즘 생태계 교란 식물이라고도 하는 제거 대상이 된 환삼덩굴이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이 환삼덩굴은 줄처럼 쓰는 연장의 하나인 환처럼 날카로운 장가시가 있고 잎은 삼립같이 생긴 한해살이 풀로 주로 훼손된 들에서 자라는데요. 한 번 자라면 그 아래에 있는 식물들은 그늘에 가려 강합성을 할 수 없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물이라도 마음이 가지 않다가 네. 강아지 풀 같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커 바람에 이렇게 살랑거린 수크령이 군락을 일어서 수크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수크령.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네. 환삼덩굴이 일단 하천을 뒤덮고 있으니까 내려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수크령은 어떤 식물인가요? 네. 그 환삼덩굴이 하천가를 가렸어도 거기 가서 하천을 좀 가까이 보고 싶어서 좀 내려갔는데 이 바지가 좀 긁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섰는데 네네. 환삼덩굴 줄기에는 갈고리형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환삼덩굴을 또 약초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데요. 네. 그래도 계속 나아갈 수가 없어 그곳을 나왔고요. 다져진 길에 서서 식재된 수크령을 보고 있으니 야생성은 없지만 편안한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이 8월에서 9월의 직립으로 하늘을 향해 꽃 이삭을 피우는 수크령은 벽과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들녘의 길가, 초지, 둑, 제방 등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벼 이삭처럼 부드러워 보여 이 수크령을 뜯으려고 하면 손을 벤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잎이나 꽃대가 질기고 억세기 때문인데요. 수크령 이름과 관련해서는 그령이라는 또 다른 벽과 여러 해살이 풀을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령과 관련이 있는 네네. 식물이었군요. 네, 예. 맞습니다. 한국 식물 생태 보감에 나오는 바로는요. 한글명 수크령은 그령을 암그령으로 삼고 이에 대응하는 곳에서 생겨난 이름이라고 합니다. 암수요. 예. 네,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크령은 억센 식물체와 꽃 이삭의 모양에서 수컷 그령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수크령은 속명이 페니세툼으로 그령 속과 다르고 사는 서식처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령은 농로 한가운데 밟히는 곳에 살지만 수크령은 주로 밟히지 않는 가장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크령은 길가에서 잘 자라 길갱이라고도 하고요. 벽꽃 이삭의 식물체 위 그러니까 머리로 솟아오른 새 즉 억새 같다는 의미로 머리새라고도 하는데요. 그령보다 더 크고 강하다고 해서 숫그령에서 수크령이 되었다는
이 스쿠령과 비교되는 그령은 높이 30에서 80cm까지 자라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들길에서 흔히 밟히는 풀입니다. 네. 그래서 매우 안정된 흙길이 그령의 전형적인 삶의 터전이 되고요. 한자로 늑초라고 불리는 그령은 동물을 잡아채는 데 이용하는 풀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풀이 억세서 이형처럼 무엇이든 단단히 동여맬 수 있는 풀인데요. 예. 그래서 이 풀을 묶어 놓으면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풀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결처보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 데는 결처보온의 주인공이 바로 그령입니다. 그령이었군요. 네. 네. 이렇게 묶어서 좀 진짜 넘어지나 해봤던, 어릴 때 장난쳐봤던 분들도 기억나실 것 같네요. 자, 다른 식물도 소개해 주세요. 예. 시골 하천처럼 물가를 거니며 물고기도 보면 좋았을 테지만 접근이 어려워 군데군데 자라고 있는 버드나무를 본 곳에 만족한 뒤 잘 꾸며진 실개천 생태공원을 보는데요. 테니스장 2개 정도 되는 공간에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들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백일홍이 있어서 백일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백일홍. 100일 동안 붉은 꽃을 피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말을 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각과 한 해살에 풀인 백일홍은 멕시코 원산으로 본래 그곳에서는 잡초에 불과했는데 독일 사람 지인이 이를 알아본 후에 여러 나라 화훼가들이 개량을 하면서 다양한 꽃이 나왔고 개화기도 길어 현재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대표적인 원예 품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1800년 이전부터 관상용으로 재배되었다고 하는데요. 높이는 60에서 90cm이고요. 잎은 마주나고 달걀 모양이며 잎자루가 없고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털이 있어 거칩니다. 잎 끝이 뾰족하고 밑은 심장 모양으로 6월에서 10월까지 피는 꽃은 긴 꽃의 끝에 한 개씩만 달립니다. 아무도 몰라보던 게 이렇게 사람 손을 타서 지금 이렇게 길게 꽃을 피워주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이 햇볕이 따가운 날 강렬한 붉은 빛을 주는 백일홍은 정말 큰 기쁨을 주는 식물인데요. 이 백일홍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요. 백일홍이 군락을 이룬 곳을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색들의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황, 노랑, 빨강, 하양 등 마치 색동 저고리를 널어놓은 것 같은데요. 네. 꽃색을 보여주는 긴 꽃잎들은 혀처럼 생겼다고 해서 혀꽃이라고 부르고요. 그 안에 꽃들은 대롱 같다고 해서 대롱꽃이라고도 부르는 꽃들이 그 안에 또 피어 있는데요. 이 모습은 국화과 특징이기도 한데 이 백일홍 꽃을 자세히 보시면 혀꽃 안에서 5갈래로 갈라진 노란 꽃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 꽃이 아니라 백일홍의 수술이고요. 그래서 혀꽃에 따라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는 백일홍이지만 수술이 있는 부분은 모두 노란색으로 동일합니다. 네. 이 카니발에서 춤추는 사람에게 백일홍을 던지기도 한다는데요. 백일홍의 꽃말이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백일홍도 장미꽃처럼 색상별로 꽃말이 다 다르는데요. 붉은색은 그리움, 주황색은 변함없는 마음, 흰색은 선한 마음, 노란색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합니다. 장미처럼 진짜 색깔마다 다르군요. 선물할 때도 그걸 좀 챙겨서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그거 알아보는 재미도 있겠어요. 예, 꼭 확인하고 이렇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꽃말들이 식물에 항상 있는데요. 식물에 꽃말이 있게 된 연유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정원생활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자유롭게 사랑을 말할 수 없었던 중세 시대에 젊은 남녀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꽃의 의미를 부여하며 꽃의 언어인 꽃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빨간 장미는 사랑을, 흰 백합은 순결함을, 제비꽃은 겸손함의 꽃말을 지니고 있는데요. 꽃을 받은 상대는 만약 예라는 대답이라면 받은 꽃을 입술에 대고 아니라면 꽃잎을 따서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수쿠령 꽃말도 궁금해 찾아보니까 가을의 향연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예정대로 별탈 없이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럴수록 호안에 서서 보는 하천이 아니라 고향의 하천처럼 들어가서 다양한 생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하천으로
거듭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중심의 하천이 아니라 하천에 사는 생물 중심의 하천으로 계속 바뀌어가면 지금보다 더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을 그곳에서 해봤습니다. 네, 마무리는 인연으로 또 해주셨네요. 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부 내륙에서는 안개 아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비에 대한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주도에서는 주변 시설물 관리 미리미리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28도까지 올라가서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49명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보다 1명 많고요. 또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보다 88명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틀 연속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8월 이후 두 번째인데요. 그만큼 지금 확산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1,9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확산세가 거셉니다. 지난주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181명, 1,881명으로 56명이 늘었지만 비수도권은 500명으로 65명 정도 줄었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비율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2배가량 많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백신 접종 속도라면 이달 중 한주쯤엔 유행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전파 차단과 중증도 감소 효과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이 같은 전망은 방역 조치와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유효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들 그 치료제는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좀 가시화된 부분이 있나요? 네. 한때 전 세계적 팬데믹을 일으켰던 신종플루도 이 먹는 치료제, 이 타미플루가 등장하면서 사실상 종식이 됐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역시 백신도 중요하지만 이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외 제약사들이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요. 정부는 현재 그 해외 제약사들과 개발 중인 그 먹는 치료제를 미리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먹는 치료제는 MSD, 로슈,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3상 인삼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MSD의 그 몰누피라비르입니다. 하루 2번 닷새 복용하게 되어 있는데 한 알의 가격이 현재로서는 우리 돈 8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네. 좀 비싼데요. 올해 말쯤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 그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 승인이 이뤄질 전망인데, 미국은 이미 몰누피라비르 170만 명분을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에 선구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선구매 예산은 올해와 내년을 합쳐도 362억 정도에 불과한데요. 국산 치료제는 먹는 치료제 11개를 포함해 22개가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는데 이 개발 성공 여부는 내년에야 가려질 전망입니다. 예.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해서 제보자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제보자가 어제 JT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 등 이 국민의힘 측은 이 제보자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 제보자는 이런 상황에서 고민 끝에 자신을 제보자라고 밝히게 됐다며 JTBC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이 제보자는 김웅 의원에게 자료를 받은 사실을 뉴스버스 측에 알렸을 뿐 이 정치 공작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면서 현재 여야 어떤 대선 캠프에도 속해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웅 의원에게 당시 자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 당에 따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대화방 캡처에 나온 손준성이란 인물이 검사인지도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김웅 의원이 당시 전화로 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엔 그 의미를 몰랐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은 제보 내용을 단순히 당에 전달하기 위해 파일을 보냈다라고 한 이 김웅 의원의 주장과 완전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의혹에 대해 김웅 의원은 여전히 이 손준성 검사에게 자료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대화방은 삭제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대검에 고발하라고 한 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제보자가 근거를 통해 밝히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에서 나온 고발장이 실제 활용됐는지 여기에 대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어요. 네, 현재 고발 사주 의혹 중에서 이 최강욱 의원 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이 세 종류의 고발장이 있습니다. 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고발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하라면서 실무자인 조모 변호사에게 건넨 고발장 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모 변호사가 작성해서 대검에 접수한 고발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세 가지 고발장이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고발장의 연결고리도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고발장의 출처가 나온 건데요. 당시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검사 출신 이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이를 전달을 했고 이 당무감사실에서 조 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점식 의원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좌관이 당시 고발장 초안을 가져와서 검토해보라고 보고했고 이 검토 후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 필요성이 느껴져서 당무감사실장에게 초안을 전달했다라고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첫 번째 고발장과 이 두 번째 고발장의 관계만 파악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정점식 의원은 문제가 된 고발장 초안의 출처는 자신도 모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고요? 네,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 측이 방어권 보장 그리고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면서 지난달 13일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최모 씨는 서류 작성과 보석금 납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친 뒤 이날 오후 1시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최 씨는 심경과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한편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2심 재판부는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했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권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본인이 사퇴를 하고 싶더라도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사퇴가 처리되는데요. 이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거부하면 해당 안건을 국회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후보의 사퇴안을 처리할 경우 이 당장 현직인 이재명 경기지사, 김두관, 박용진 의원 등의 이 직 유지 문제도 경선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등 이 경선 후 당이 원팀으로 본선에 대응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낙연 후보 측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도 사퇴를 선언했고 또 이낙연 후보는 방에서 짐을 빼기 시작했다는데요.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네,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본선 후보가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라면서 부동산, 세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분명한 해답은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교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축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민생경제, 부동산, 탈원전, 국가채무,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개혁, 규제개혁, 민간 부분 기업 투자 활성화,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 임대차 3법 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미진님께서 방금 정지용의 향수 듣고 왔습니다. 이른 아침 기분이 맑아지고 행복해지네요 하셨고요. 김수연님, 숲에서 숲으로 가는 길 듣고 주셨나 봐요. 시골에서 묶어놓고 친구들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놀기도 했지요. 그립네요 하셨습니다. 신순덕님도 김해공항 가는 길가에 쭉 늘어서 있는 백일홍 환상적입니다 하셨네요. 자, 이제 주말 다가옵니다. 꽃 바라보는 좀 여유 있는 마음 가지시면 좋겠고요. 오늘